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1월에서 5월 중에 일본 업체의 소형차 모델인 토요타의 야리스, 혼다의 시빅, 피트, 닛산의 베르사라는 이 모델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야리스는 50.4%, 그 다음에 혼다의 시빅 23.6%, 피트 64%, 닛산의 베르사 21.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GM의 소형차 모델인 폰티악 G5는 5.8% 하락, 15의 아베오는 2.3% 상승, 크라이슬러 PT 크루즈 38.3% 하락한 것. 이것들은 결국 판매 시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난 것과 결국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빅3는 타국 업체에 비해서 제조, 생산 전략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생산 차종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뭐 GM의 경영 방식에는 또 노조하고의 우리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생산 차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이런 것도 일일이 노조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업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유연성, 결국 순발력의 저하를 심각하게 야기할 때는 경쟁력의 하락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요인은 미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하락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업들에 보면은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죠. 그죠? 기업들에 보면은 이 브랜드 가치를 볼 때 우리가 뭐 자동차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세단에서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차들이 대량 생산하는 차종으로 보면은 독일의 3사죠. 벤츠, BMW, 아우디일 겁니다. 물론 뭐 세단 중에서도 지존인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도 있고 벤틀리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대량 생산하는 차종도 아니고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 웬만한 사람들은 근접하기 힘든 그런 이제 차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세계 100위 내에 포함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GM의 브랜드들은 순위 내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70여 년간 세계 자동차 그야말로 수위 기업이었지만 이 브랜드는 높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포드 또한 41위로서 도요타의 6위, 혼다의 19위에 크게 이제 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가치 현황은 표 3-4에 이 자료에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3-4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도요타가 전체 순위 6위고요. 브랜드 가치가 벤츠 10위, BMW 13위, 일본의 혼다 19위, 포드 41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현대차는 7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낮은 거는 뭐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일본 업체 대비 기술 개발 및 노동자 숙련도가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술 개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생산성 측면에 숙련된 노동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생산성이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일본 업체들과는 달리 빅3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당 생산 소요 시간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생산성이 되는데요. 비용은 곧 시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생산성이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도요타가 한 대당 생산 소요 시간이 30.4시간인 반면에 GM과 포드는 각각 32.3시간, 33.9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인데요. 자, 인건비하고 인건비 등을 비롯해서 비용이 상승된다는 경우는 결국 수익성이 이제 악화되는 것이죠. 2007년에 도요타의 대당 세전 이익을 보면 $922, 혼다와 닛산은
1641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GM,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빅3 업체는 729달러, 1467달러, 412달러의 세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고 있는 거죠. 한쪽은 큰 이익을 보고 있지만 한쪽은 큰 손실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손실에 대한 요인은 무엇일까? 한 5가지로 크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요. 일단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복지비 지출. 두 번째, 강성 노조의 견제. 세 번째, 저금리 할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할부와 인센티브. 이것도 또한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대비 과도한 판매 대리점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비용 상승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비용 상승이 결국 수익성 악화로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퇴직조합들을 위한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이것들이 이제 높아진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으로 주로 이제 미국의 경우, 미국 자동차 업체의 경우 경쟁 업체인 도요타에 비해서 GM과 포드는 차량 한 대당 약 $1,000 이상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 비용입니다. 복지라는 게 나쁜 건 아닌 것이죠. 그죠? 복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결국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우리가 보면 결국 우리가 좋지 않은 사례에서 주로 남미 국가들을 많이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또 한때는 브라질까지 이런 나라들이 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뭐 산유국, 남미를 대표하는 또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남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보면은 2012년, 뭐 13년, 11년 요 무렵에는 결국 남부 유럽까지 즉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우리가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죠. 그때 우리는 국가 재정이 파탄났다기보다는 우리가 유동성을 잘 관리 못해서 결국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국가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제 필요한 재원을 손쉽게 빌려가지고 그거를 잘 수출을 기업을 또 육성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벌어와서 갚고 또 확대되면서 필요한 재원을 또 빌리고 이런 그 확대 재생산을 주로 해왔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거는 그러니까 단기 부채를 너무 많이 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손쉽게 우리가 그래도 극복할 수 있었던 바에 비해서 국가가 근본적으로 실력 없이 과도한 복지 비용을 지출했을 때 제대로 된 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그저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복지 비용,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무상 시리즈죠.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등등. 그 자체가 결국 나쁘다기보다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재정이 됐을 때는 뭐 당연히 그 세금을 낸 국민들한테 결국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뭐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97년의 외환위기는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초래된 그야말로 한번 따끔한 채찍을 맞았다면 만일에 이러한 과다한 복지가 우리도 역시 해서 초래했다면 이거는 뭐 따끔한 채찍 정도가 아니라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고 다시 이제 미국 자동차는 오르면 결국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가지고 있는 재원 내에서 결국 복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좋은 훌륭한 복지 제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경우는 결국은 경쟁력을 계속 잠식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이 5주차의 강의 주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가면은,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1절, 2절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그런 2007, 8년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요인, 부진에 빠진 요인들을 1, 2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3절. 자, 이들이 어떻게 대응 조치를 취했는가, 라는 건데요. 여기는 크게 한 뭐 4가지 조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은 적자 부분 생산 라인 축소 및 폐쇄 조치고요. 두 번째는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치의 내용은 판매 채널 정비 및 마케팅 활동 다양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치는 소형 승용차 생산에 대한 관심 증대. 이렇게 4가지 대응 조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적자 부분의 생산 라인 축소 및 폐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매 실적이 부진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트럭, 밴 등 이런 상용차 생산 공장의 폐쇄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과 포드는 뭐 밴을 생산하는 조지아 공장, 소형 트럭을 생산하는 미네소타 공장을 폐쇄하고 크라이슬러도 북미 5개 공장의 생산 라인 축소를 결국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외국 업체들도 많죠. 우리 현대 기아차도 미국 엘레바마주와 조지아주에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도 뭐 미시피를 비롯해서 역시 많은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들도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미시피 공장의 완공 시기도 연기한 바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조치는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입니다. 정리해고, 복지제도 폐지, 해외 사업부 분사 등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GM은 근로자 해고 및 복지 혜택 축소, 퇴직자 의료보험 등을 통해서 약 15억 달러 비용을 절감하고 2009년까지 의료보험 비용의 지급 이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분 및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도 이제 주력하고 있는데요. 포드의 경우 에스턴 마틴, 제규어, 랜드로버 매각에 이어서 결국은 이제 볼보 부분도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GM도 허머 브랜드 매각을 계획하고, 크라이슬러 또한 비수익 자산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일본의 이제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도요타, 닛산입니다. 이 도요타, 닛산이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보시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닛산, 도요타,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한때는 기술은 닛산이 낫다, 판매는 도요타가 낫다, 이렇게 이제 불린 적이 있습니다. 즉 닛산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도요타는 마케팅이 뛰어나다. 그 자동차는 닛산 차가 좋은데 결국 판매는 도요타 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요타가 결국 마케팅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결국 이제 불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보면 최근 2년간 두 회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선 닛산은 내분과 권력 암투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산 직전에 빠진 닛산을 회생시킨 세계적인 스타 CEO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를로스 곤은 초기에는 결국 닛산을 회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 비리 행위로 인해서 2018년 11월부터 무려 4차례나
검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작년 말에 레바논으로 탈주했습니다. 한때 그야말로 경영의 기저로서 초빙되어서 닛산을 회생시킨 그야말로 대단한 경영자로 존경받았지만 지금은 탈주자의 신세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닛산과 대비되는 곳인 이 도요타는 도요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부품 결함으로 인해서 총 92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9만 대도 아니고 90만 대도 아니고 920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을 때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도요타가 파산하는 게 아니겠는가. 도요타가 회생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요타의 오너 일가인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직접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리콜 사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본 바 있는데요. 아키오 사장의 진심 어린 그 자존심을 다 내리고 진심 어린 사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 이후에 미국 현지에서 가진 이제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근로자와 딜러 등이 도요타 사장이 결국 미국 청문회에 잘 대응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기육 직후에 작업복 차림으로 일본의 나고야 공장에서 이 도요타 사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독려하면서 결국 3년 후에 도요타는 글로벌 판매 대수 1위를 탈환한 바 있습니다. 제가 결국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생략하고 주로 시간상 결과를 이렇게 대비했는데요. 결국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바일까요? 이것이 결국 스타 경영자에서 결국 권력 암투로 또 스스로의 비리로 무너진 닛산의 권 회장과 한때는 나약한 울보, 허약한 경영자로서 결국 평가되던 이 도요타 사장은 결국 진심 어린 사과와 결국 근로자들과 구성원들에게 결국 모범을 보이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이 도요타 사장과는 결국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탈주자에서 한 사람은 결국 도요타를 다시 회생시킨 그야말로 진정 어린 경영자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했죠. 결국 이것은 리더와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조직 내 신뢰, 트러스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요타는 리더와 구성원이 결국 서로 믿고 뭉쳐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 무려 9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즉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믿고 뭉친다면 어떤 위기라도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도요타 사례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우리 97년의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한 것이죠. 국가의 리더들을 믿고요. 결국은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국가가 인류 선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신뢰관계, 결국 지도자, 지도층, 그 다음에 집권 세력,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간의 신뢰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확인될 때 어떤 위기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신뢰 관계고 믿음의 관계가 훼손될 때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흩어지는 그건 경제적인 것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도요타 문제도 있고 우리 국가 외환위기 문제도 있고 결국 뭉친다면 잠시 시련은 겪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전보다도 더 굳건한 그런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결국 과정이 결국은 서로에게 확인되고 서로에게 더 믿음을 가질 때 결국 신뢰관계는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닛산과 도요타를 이제 좀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취한 이 조치는 결국은 판매 채널 정비 및 마케팅 활동 다양화입니다. 즉 인센티브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통합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브랜드 간의 딜러망을 통합한 그런 조치입니다. 우선 GM을 보면요. 폰티악, 뷰익, 그 다음에 GMC의 딜러망과 캐딜락, 허머, 사브의 딜러망을 결국 통합해서 미국 내 판매 브랜드별 8개 채널에서 4개 채널로 판매망을 재편성한 바 있습니다. 즉 방만했던 판매망을 다시 이제 통합하는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뭐 결국은 아픈 것이죠. 왜냐하면 슬림화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우리 사람도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도 결국 과체중을 가지게 될 때 그거를 이제 과체중을 줄일 때 결국 얼마나 이 혹독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식습관을 통해서 식사량의 조절을 통해서 이게 어느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다양하게 이제 다 엮어져서 결국 종합적으로 그게 순기능을 해야 되는 거든. 뭐 체중은 적당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기의 상황에서 과체중은 뭐 누구나 이제 결국 부담스러워하는 것인데 그게 왜 부담스럽냐면 결국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나친 체중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신체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체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체중이 아주 안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의 상황은 과체중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업으로 오면 결국 기업의 결국 이제 슬림화를 요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방만했던 조직을 결국은 정리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이제 고통은 수반된다는 거죠. 포드 역시 결국은 이런 뭐 4,500개 딜러를 3,009개로 감소시키고 크라이슬러도 3,600개 딜러를 결국 3,000개로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할인,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판촉 활동을 전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GM의 경우에는 2008년 8월 말에 직원 우대 할인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발전 활동을 진행하였고 일본 모델에 대해서는 최대 $6,00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상된 품질 수준을 홍보하고 일본 한국 업체에게 빼앗겼던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유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마케팅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드는 2008년 4월부터 드라이브 완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으로서 결국 광고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요. 슬로건 개발 단계부터 딜러를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소형 승용차 생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동안 소형차 생산을 등한시했던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갑이 얇아지면은 결국 소비를 형태를 바꾸게 되겠죠. 기존에 했던 소비도 줄이게 되겠죠. 자동차로 말하면 그동안 고가의 배기량이 큰 차에서 결국 저가의 배기량이 낮은 차량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물론 상위 5% 내에 뭐 아주 부유한 층들은 영향을 안 받겠지만 대부분의 70에서 80%의 이 그야말로 대량 소비층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업체들이 소형차급의 신모델 투입을 확대하면서 결국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대형 차량이나 픽업 트럭, SUV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아예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GM의 경우는 자사의 소형차인
아베오보다 크기가 작은 비트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거고요. 포드도 최소형차인 피에스타의 북미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2교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3교시 때 뵙겠습니다.